자, 맨 앞에서부터 시작하죠. 2013년 실시한 2014 학년도 6월 질문상 몇 번부터 할까요? 1번이요. 1번. 1번은 좀 1번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직전 수업에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여기가 중심별로부터 로부터 떨어진 범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별의 질량을 태양 질량 1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생명 가능지대가 지구 있는 이 정도의 생명 가능지대가 있네요. 별의 질량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생명 가능지대가 좀 더 멀리 넓은 곳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반면 별의 질량이 작으면 생명 가능지대가 좀 더 좁게 그리고 별의 중심이 좀 더 가까이 있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 있는 거리가 이제 1AU가 되고 있네요. 천문 단위라 불러주는 1억 5천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그리고 태양계의 행성들의 위치를 제시했습니다 했는데요.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 골디락스 존 또는 액체 상태 물이 있는 곳에 있죠. 기억 가능한 거죠? 네. 질량이 작은 별일수록 생명 가능지대의 폭이 넓어진다고요? 좁아지죠. 태양의 질량이 0.5배가 되면은 현재 화성의 위치에 액체 상태 물이 있다. 질량이 좀 더 작아지면 현재 화성의 위치라면 여전히 물이 얼어 있겠죠. 네. 이걸 틀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 바로 네. 직접적으로 공부했던 얘기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도 맞았는데. 아, 어쩌라고. 장동이 틀렸으면 인정. 너 이건 너무 살아나는 거야. 아니 못한다고. 자,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6번이요.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태풍과 토네이도를 갖다 나타냈지요 했습니다. 태풍의 사진 가와 토네이도 사진 나가 준비되어 있네요. 우리가 X축 시간 규모와 그리고 Y축 공간 규모를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공간 규모 할까?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로 나타내는데요. 대체로 공간 규모와 시간 규모는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규모라는 중간 규모, 중간 규모, 지구 규모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규모는 뭐 날규라든지 뭐 토네이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중간 규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기압, 저기압 이런 것들 얘기되고 있어요. 완전 찢어졌다. 중간 규모가 대륙풍 이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대략 2주 정도 되겠죠. 중간 규모 하면서 이게 고기압, 저기압, 뭐 태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 일주일 정도 보는 거고요. 지구 규모 하면은 대기 대순환과 그리고 계절풍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수평 규모분의 수직을 보는데요. 여기 태풍의 수직 높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대륙 번개면 정도 높이까지 되겠죠. 대략 10km 정도 됩니다. 반면 수평 규모는 큰 규모는 대략 지름이 1000km 이상 되고 있죠. 네. 반면 토네이도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폭은 좁고 높이는 높은 이런 되고 있죠. 그래서 수평에 대한 수직의 비율은 토네이도가 더 큽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토네이도는 흔히 미규모라고 했고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를 못해요. 지속 시간은 가가 훨씬 더 길죠. 기본적으로 둘 다 상승 기류를 동반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어차피 태풍도 토네이도도 다들 상승기류예요. 저 HW 에렌즈 고기야, 저기야.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5번이요. 5번 문제. 5번은 엘니뇨 감시 대역 A를 나는 A에서 관측된 해수면의 수온 편차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진짜 들어가기 전에 지구 환경 변화하면서 엘니뇨, 라니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 평상시를 한번 봅시다. 평상시에 무역풍이 잘 불어옵니다. 무역풍이 잘 불어오면 두 번째, 북적도 해류 및 남적도 해류가, 그래서 북반구에선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선 남적도 해류가, 적도 해류가 잘 흘러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지역은 3번 태평양의 서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서태평양 또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인니라고 쓴 것은 인도네시아의 한자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쪽은 뜨거운 물이 많이 왔잖아요. 그지? 증발도 많이 될 것이겠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걸리면서 상승기류도 많고 구름도 많이 생기고 비도 많이 내리는 다우 지역이 걸리고 있는 게 서태평양 지역입니다. 반면 동태평양 지역은 어떻습니까? 근데 동태평양의 대표적인 거 해군 있는 쪽을 얘기합니다. 뜨거운 물이 잘 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심층수가 올라오는 심층수의 용승이 있습니다. 영양염류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는 좋은 어장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잡히는 게 후벌도 오징어예요. 사람 몸띠만한 오징어인데요. 그것들을 이제 슬라이스 해갖고 우리나라에다가 진미채 이런 걸로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진미채가 좋고요. 가성비 되게 좋아. 이 동네 사람들은 안 먹어요. 너무 크네요. 맛도 없고요. 암모니아도 너무 강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푹 절여 소금에 푹 절이고 산성물질 때려가지고 방부질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배송해요. 그 오징어 몸통 하나 몸통살이라고 이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왠지 뭐 몸 무늬 이런 거 없이 그냥 조미해놓은 거 그런 것들 다 홈폴더 오징어예요. 중국집에 짬뽕하면은 그 두꺼운 오징어 살 있잖아요. 네. 홈폴더 오징어 살이에요. 싼 거. 예, 그 자체로서는 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양념 때리 넣는 그런 거죠. 여기가 이제 평상시의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기본이에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서태평양 여기에 100이라고 동경 표시가 있고요. 동태평양엔 80 웨스트라면서 서경 표시가 되는 건데 이건 영국 그리처 문제를 기준으로 동경 서경을 나눈 것이지 절대로 태평양의 동태평양이라고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하면 엘 니뇨 상황입니다. 물론 엘니뇨 상황이고 라니냐 상황인데 라니냐 상황은 평상시의 확장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어떤 연유에선지 엘니뇨 상황에선 지금 이제 우리 5번 문제가 엘니뇨 상황인데요.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일단 먼저 기본입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다 보니까 북쪽 도해류 및 남쪽 도해류가 이거 역시 약화됩니다. 그렇다면 3프라임 서태평양 어떻습니까? 하네요. 서태평양 쪽은 뜨거운 물이 이제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내리죠. 네.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뭐 산불도 많이 나고 가뭄 피해도 있고 봅니다. 이래서
그럼 4' 서태평양 동태평양 쪽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에 비가 많이 내려요. 홍수가 날 수 있죠. 비 오는데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어요? 가봐야 어장도 안 좋아요. 네,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물론 라니아도 반대가 있는데요. 라니아는 무역풍이 너무 강해요. 바람이 너무 강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북쪽들도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태평양 쪽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비가 너무 와도 너무 많이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태평양 쪽은 어떻습니까? 하면 차가운 물이 너무 많이 와요. 냉해 피해를 입는 게 라니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엘니뇨와 라니아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 바로 저희 수업이 회의를 너무 잘했는데 내 유일한 점이고 맞짱이야. 시험에서 수온 편차라 적을게요. 수온의 편차라는 것은 결국엔 현재 값이 평균 대비 얼마나 큽니까 작습니까 하는 거죠. 이것을 편차는 현재 값 빼기 평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네. 자, 근데 이 수온 편차가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와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가 서로 반대 케이스를 이루는데요. 일단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평균보다 더 높았대. 왜 그럴까? 엘니뇨예요? 라니아예요? 엘니뇨가 되겠죠. 이해했어? 무역풍이 제대로 안 불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잘 안 가서 동태평양에 뜨거운 물이 많이 머무르는 여기가 엘니뇨 시기예요. 그럼 반대로 평소보다 수온이 더 낮네. 뜨거운 물이 너무 많이 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축수 용성이 너무너무 심해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라니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온 편차가 동태평양이 아니라 서태평양의 수온 편차로 쓴다면 하겠어요. 그럼 그와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이제 5번 문제에서 얘기한 게요. 해역 A를 제시했습니다. 이 해역 A는 어디예요? 예, 페루 앞바다에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동태평양에 있는 쪽이에요. 네. 동태평양 있는 쪽에서의 수온 편차를 제시했는데요. 2010년 1월 수온이 높아요. 네. 엘니뇨요? 라니아? 엘니뇨. 엘니뇨가 되죠. 이해됐습니까? 네.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그림이 동태평양의 수온 편차라고 하면서 요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평상시와 비교했을 때 이 A 해역은 어떻습니까? 엘니뇨가 걸려있는 동태평양 해역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따뜻한 해수충의 두께가 두껍다. 뜨거운 물이 제대로 서태평양 쪽으로 흘러가지 못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고온다습하고 강수량이 많아졌다. 심지어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겠다. 이해됐습니까? 네. 용성이 강해졌다고요? 그건 아니죠. 라니아 때의 얘기예요. 용성이 약해진 거예요. 네, 근데 조경수역에 선계서는 없어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조경수는 나날류 얘기고요. 이건 나날류 얘기가 없어요. 아까고. 됐어요? 정리하십시오. 틀렸는데 지금
다른 질문? 10번이요. 10번 문제. 자, 강물 오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수질 오염의 오염원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놈은 점 오염원이고요. 다른 한 놈은 비점 오염원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점 오염원은 이 오염 물질이 누구한테부터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점 오염으로 대표적인 놈이 공장. 그래서 공장 폐수를 추적해서 이 공장에서 오염 물질이 뿜어져 나왔구나 하는 거죠. 축산농가. 그래서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가축의 분열을 통해서 뭐 질산염이나 인산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연중 오염 물질 배출량이 비슷하고 큰 계절 변화가 없고, 그래서 그리고 정확하게 누가 낸 건지 아니까 이 오염원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기가 용이한 곳이 정오염원입니다. 반면 비정오염원은 이거 누가 냈는지 잘 모르겠고 계절별의 변화가 심해요. 농박. 알겠습니까? 이것들은 비정오염입니다. 물론 이제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정인데요. 이 가정에서 도대체 누가 배출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염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요. BOD, 바이오로직 생물학적 악시전 산소 디맨드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BOD 값이 크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가 많이 필요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이요? 깨끗한 물이요? 더러운 물이에요. BOD 값이 작다는 것은 그러면 유기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1급수라 불러주는 것은 BOD가 1ppm 미만인 것을 얘기하는데 간단한 정수를 통해서 식수로 활용 가능한 그게 BOD예요. 알겠나? 네. B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네. DO 요건 용주산소량이거든. 디졸브드 요노가 있는 옥시전 용주산소량이에요. 그러니까 용주산소량이 크다는 것은 그냥 산소가 풍부하다. 이건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 용주산소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도 좀 더러운 물이다, 많이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염도가 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OD라는 놈을 쓰는데요. 이거는 케미컬, 화학적으로 산화제를 집어넣어서 필요한 산소 요구하는 얘기인데 이건 BOD나 COD나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어? 네. 그러면 강의 상류에서 강의 하류를 지나가는 점 A, B, C, D, E를 봤어요. 여기에 A 앞에 공장이 있고요. B, C 사이에 과수원과 그리고 목장? 네. 있고요. 이후에 하루로 내려가는 과정입니다. 기업 공장은 정오염원입니까? 한데 예, 대표적 맞아요. 공장은 정오염원이죠. 네. 그래서 하수 처리를 먼저 능동적으로 하라라고 시정 명령 낼 수 있는 거죠. 하천수 유기물 농도는 있습니다. BOD 자체가 유기물 농도에 비례하는 겁니다. 이래서 BOD 자체가 유기물 농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A는 BOD 값이 0.8이에요. 네. 오, 1급수잖아. 그래서 이급수예요. 예. 근데 C는 28.9까지 치솟았죠. 네. 이해했어요? 예, 유기물 농도는 C 쪽에 유기물 농도가 높아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BOD가 유기물 농도에 직접 비례하는 놈이에요. 알겠나? 네. 그럼 A에서 E로 가니까 지속적으로 나빠집니까 해요. 이 그림에서 볼 때 A 상류에서부터 E 하류까지 내려가는 과정에 ES 좋아요. BOD 값은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좀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BOD 값입니다. 기온은 내려가고 반면 용주산수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다시 좀 더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걸 우리는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깨끗해지는. 이해됐습니까? 네. 물론 자정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하천수들도 많아질 거예요. 됐나요? 네, 10번 얘기해봤습니다. 내용 별거 없는 것이에요. 다음에 오염만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풀어주신 거고요.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11번이요. 11번. 아 이거 그거 좀 있을 것 같아. 자, 사태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요. 사태, 뭐 경우 사사태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거 했었는데 하이퍼도 했었어. 네. 하이퍼가 11번. 사태 얘기를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경사면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네요 하겠습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질량면에 대해서. 있나? 네. 물리적으로 생각합시다. 물리. 아직 물리예요.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있을 것이야. 네. mg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F1 쓸게요. 이 F1은 mg에 대한 코사인 사인 사인 세타죠. 이거하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 F2의 힘이 있는데 반대 방향 마이너스 F2 해볼까? 이거 우리는 수직 조직 항력으로 쓰면서 mg 코사인 세타를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수직 항력에 대해서 마찰계수 U가 곱해지면 F 마찰력이 나오네요. F 마찰력은 마찰계수 U에 대한 수직 항력 mg 코사인 세타 이게 들어갑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안 내려온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아직은 물리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대로서로 가만히 있다 하는 것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은 결국엔 F 마찰력과 F1의 크기가 서로 같은 F1은 우리가 물리에서는 빗면 따라 내려가는 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나중에 지구과학에서는 구동력이라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F1 mg 사인 세타와 마찰력 U mg 코사인 세타가 마구다 같다 되는 거야. 결국엔 마찰계수 U는 합니다. mg는 지워지고 나니까 코사인 세타에 대한 사인 세타 되니까 이거는 탄젠트 세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는 물리 문제입니다. 그러다 지하로 그럼 지하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네요. 각도 세타에 대해서 중력은 G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빗면 따라 내려가게 하는 힘 F1은 구동력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죠. 되겠습니까? 네. 반대 방향을 F 마찰력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정지 상태라 했습니다. 됐나요? 네. 정지 상태는 F1 구동력과 F 마찰력을 비교할 때 마찰이 더 커서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물리에서는 야 마찰력이 같을 더 커서 안 내려가면 야 마찰력이 더 크면 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하에서는 더큰 더 커서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이 정지 상태가 아니라 물리 다시 이제 물리 넘어옵니다. 이게 내려오려고 하면 아시죠? 내려온다,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겠죠.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결국엔 마찰력보다 F1의 크기가 더 커지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mg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하 각을 세타를 올린다.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네. 다시 말하면 지구과학에서는 우리가 왜 이 경사각을 중요하게 얘기했습니까 하는데 산이 이렇게 있을 것이야.
그지? 네. 도로를 만들고 싶기도 하고요. 또는 뭐 주택지를 만들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 각도 세타가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세타가 너 커버링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돌굴러 내려가요라고 할 수 있다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어떨까요? 그 마찰력을 마찰의 U가 맞죠? 감소시키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마찰의 U가 감소됩니까? 간단합니다. 집중호를 통해서 땅에 물이 많아지면 마찰 개수가 비어내려.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약 10여 년 정도 더 전에 서울의 우면산의 강남입니다. 그게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배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토양에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 3층까지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이 사퇴? 지금은 오세훈. 오세요. 그래갖고 인재다 얘기가 많았는데 강남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애들 급식 가지고 한판 걸었다가 사태 이후에 박원순 하다가 또다시 오세훈을 또 뽑으면서 뭐 세빛 둥둥섬 또뭐또 아주 세금 뭐쫙 나가는 그래서 서울시장이 잠실야구장을 돈야구장으로 바꿔서 지금으로 그건 아니고 세금 세금 살살 높죠. 무슨 이상한 관람차도 만들고. 뭐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런 것들 하면 할수록 그냥 또 떨어지는 게 많아요 하는 거죠. 이게 많이 올까? 아이 뭐 왜 그렇게? 북한 뭐라고? 출신 사람도 뭐 국회의원 뽑아주는 강남인데요. 맞아, 한 명 있을 거야. 뭐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경사각이 커지거나 또는 뭐하면 마찰 개수가 작아지는 물이 함수량이 많아지면 쉽게 돌굴러 내려가요라는 얘기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사태 원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놨네요. 고운 모래, 굵은 모래 각각 1리터씩 준비하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모두 부어봤습니다. 흘러내리지 않는 각도를 제시했네요. 이 각도가 세타되어 있는데 결국 이 각도가 세타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타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식. 안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안은 안전하게 식은 깎는다 는 식이에요. 침식할 때 그 식이에요. 안전하게 깎을 수 있는 각도. 즉 이 안식각보다 더 커버리면 늦어요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됐어? 네. 그래서 뭐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안식각까지 깎으면 그나마 안전하다 하는 거죠. 그보다 더 깎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돌 굴러가요 할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그 안식각 세타가요. 고운 모래는 35도인데 굵은 모래는 40도로 조금 더 올라가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갈이는 그보다 조금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안식각은 90만 세타가 아니라 그냥 세타입니다. 그래서 안식각은 굵은 모래가 좀 더 큽니다. 이 안식각은 물질을 이 재료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양하고 상관없습니다. 모래를 2터 한다 하더라도 이 각은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세타 똑같습니다. 맞죠? 알겠습니까? 네. 한번 되겠어요.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요. 안식각을 구성할 때 그냥 세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토양의 지층도 좀 봐야 됩니다. 산이 이렇게 있는데 퇴적층이 이런 식으로 퇴적층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깎으면 이거 쉽게 슬라이스 나와요. 이렇게 깎으면 슬라이스 이쪽으로 날 일이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토양의 지층이라든지 단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잘 보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아파트 토목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면 어느 순간 무너져요. 근데 문제는 이거 잘 못한 사람이 재시공표예요. 국민 세금 가지고요. 그럼 나중에 그래서
적당히 무너질 정도로 적당히 어느 날 비가 뭐좀확 와갖고 적당히 제방이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해놓고 또 몇 년 후에 또 세금 써가지고 또 하는 이런 일이 지방에서 비일비재하는데 서울이라고 아니라진 않아요. 저는 똑똑한 거 아닐까? 어디가 좋으니까 안 먹는 그래서 지방 건설업자들은 지방 공무원하고 정말 많이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100년에 한 번 올 태풍 또는 100년에 한 번 올 강수에도 끄떡없게 튼튼하게 하면은요 욕 먹어요. 공간이 이제 더 이상 일거리가 안 생겨요. 인생은 맛있다. 그 예전에 유머에도 나오다시피 동물 사료 배합을 하는 기계가 50년 동안 고장이 안 나갖고 근데 이제 50년 만에 고장 나니까 AS에다가 전화를 드니까 회사가 망했다고. 왜요? 그냥 한 번 쓰고 더 이상 쓸 예, 수 그렇죠. 없어. 너무 오래돼서. 한번 써서 너무 잘 만든 거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아이폰이 그 배터리 효율 떨어지. 적당히 몇 년 쓰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거 사게 만들면 그게 기업의 상술이고 근데 문제는 양심하고 어떤 문제겠죠. 자, 이제 썼는데요. 또 다른 질문 뭐 할까요? 저요. 더 없어요? 뭘 저요야. 뭐 구멍 설명이 필요합니까? 네. 자, 9번 기본적으로 화성암이라는 이름을 썼네요. 화성암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발 이 소리가 안 났으면 좋겠는데 화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화강암. 현성암. 심층암. 관료암. 현무암. 얼랄리요 연성암. 화산암. 화강암. 화산암과 신성암으로 아. 선생님이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연히 화강암. 거. 내가 발음을 해보려. 저 1학년 때 면접 왔지. 배웠어. 근데 기억은 안 나. 화산암은 기본적으로 화산을 관료. 통해서 빨리 되거든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세립지.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 자체를 이루지 못하는 유리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용암이 빨리 냉각되잖아요. 빨리 냉각되다 보니까 부피 수치로 통해서 주상 전리가 만들어집니다. 냉각을 통한 주상전리 그냥 많아요. 냉각을 통해서 암소의 부피가 수축되는 과정에서 기둥 모양의 전리가 생기는 게 주상전리. 그렇다면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천체시다 보니까 광물의 결정이 굵직굵직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조립지라는 걸 쓰고요. 이게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지름에만 들여놓으면 되잖아요. 위에 그때 풍화를 통해서 깎여 나가니까 이제 그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압력이 줄어드니까 암소의 부피가 약간 팽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부피가 일정하게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판 모양으로 판상 전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산암 있는 지역들 주상전리대가 굉장히 있는데요. 제주도, 독도, 울릉도 이런 쪽에 주상전리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탄강 유역에 역시 마찬가지 주상전리 많이 보이고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반면 판상전리 이건 신성암 이런 주로 하는 화강 지역이 우리나라에 역시 많습니다. 북한산, 북한 사람. 북한 사람. 따라했어요. 설악산, 금강산 이런 데 온통 많은 게 화강이고 그 화강에서 보면 판상전리가 너무 심해지다 보면 화강암동 대표적으로 북한산 이수봉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색에 대해서 구분이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굳이 색에 대한 구분할 필요는 없는 내용인데 일단은 해봅시다. 상대적으로 어두운 놈과 밝은 놈으로 하죠. 현무암. 보통 가장 많이 관심 있는 게 어두운 화산과 밝은 심성암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어두운
화산암 누구죠? 현무암. 여기가 현무암이에요. 그 외 안산, 하나. 유문암. 유문암이죠. 발효식상암이 여기가 화강암. 여러분들이 그렇게 화강암. 좋아하는 화강암. 화강암 영어로 뭐라 해? 아강 파이어스트롱 네, 아 이거 지금 들어온다. 안 되니까. 그라나이트라고 합니다. 말려서 이런 것들이 자 일단 9번에서는 전리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가 주상전리죠. 그래서 가가 주상전리, 나는 한상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다? 아니요. 나가 좀 더 지하 깊은 곳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하 깊은 곳에 있는 암석이 지표로 노출됐는데요. 이제 압력이 감소하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 맞아요. 전리가 발설할수록 풍화가 더 잘. 맞아요. 네, 전리가 발달하면 그 안에 물이 들어가고 물에 의한 용해라든지 또는 가수분해, 뭐 경우에 따라서 상하작용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 나중에 화학적 풍화라는 이름을 쓰고요. 네. 방금 말했던 가수분해, 상화, 또 용해 과정 이런 것들이 화학적 풍화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물이 들어가면 물이 어느 과정에서 부피가 팽창해요. 동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암석이 좀 더 쪼개질 수 있는 그 기회적 풍화라는 이름을 씁니다. 어쨌든 전리에 물이 들어가면 훨씬 더 풍화가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9번까지 해봤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또 다시 뭐 있을까요? 14번. 14번인데 그림 가나다는 개성운, 자, 이 개성운은 초저항 폭발의 흔적으로 남고 있는데요. 각각 전파 영역,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망원경으로 얻은 영상을 나타내고요. 또 배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했습니다. 화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이 하나 있었겠고요. 그 다음 화장 상대적으로 좀 더 긴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영역까지 했습니다. 가가 전파, 나는 적외선, 가가 가시광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우리가 지상 망원경으로 이용 가능한 것들은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과 그리고 전파 이것들은 지상의 망원경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화장이 보다 더 짧은 UV 자외선, X선 그리고 광발이 이런 것들이라든지 적외선 얘네들은 지상에서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주 망원경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물론 일부 적외선 망원경은 아직까지도 저번에 소피아 적외선 망원경에서 비행기에 실어서 그리고 지상에 있진 않죠. 어쨌든 비행기에 실어서 사용하기도 하겠다고요. 아이야. 예, 적외선 인프라레드 IR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에 실어서 사용하기도 하네요. 아쉽게도 은퇴한다고 기사가 떴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전파망원경 주로 우주에 설치한다? 전파망원경은 아니죠. 지상에 지상망원경이죠. 망원경 구경이 모두 같다면 분해 능이 좀 더 능원했습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성능하면서 직광력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분해 능이라고 제시한 적이 있고 마지막으로 확대 능이 있었습니다. 직광력은 구경의 제곱에 비례한 데 있고요. 그래서 구경 큰 놈이 직광력이 당연히 좋은 놈입니다. 분해는 어땠습니까? 근데 분해는 화장과 구경 날씨다 구경의 화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이 짧을수록 그리고 구경이 클수록 분해는 값은 작아지는데 이게
좋은 거라 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확대능은 다른 이고 배율이라는 걸 쓴다 했죠. 네. 이 배율은 초점거리인데 저반한 초점거리에 대한 배율 렌즈의 초점거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배율은 서로 동일하게 됐으니까 지금 신경 쓸 건 없고요. 망원 구경이 만약에 같다면 파장이 짧은 쪽이 오른쪽 가는 게 파장 긴 쪽이거든요. 파장이 짧은 쪽이 두는 값이 작아서 좋은 거라 했습니다. 망원 구경이 같다면 가의 분해능이 제일 좋다. 전파가요? 아니죠. 그래서 전파 망원경 구경을 엄청 키우는 놈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네. 나는 나보다 높은 온도의 가스 분포에 대한 정보를 잘 나타낸다. 네. 아무래도 온도가 높을수록 가장 짧은 쪽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서는 상대적으로 저온의 물체를 측정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네. 또 던지면 또 던지면 18번이요. 18번 문제. 드림은 폐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 저기압의 모습입니다. 해놨어요. 자, 기본적으로 온대 저기압은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있는 요 놈인데요. 한랭 전선 속도가 좀 더 빠르다 보니까 요런 폐색 전선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림이 보면 지금 A, B, C 있고 구름이 B 쪽 이렇게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름이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한랭 전선, 온난 전선 이쪽에 구름이 돼 있어요. 반짝돼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회색 전선의 그림으로 볼만할 것 같습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네. 기온은 A가 C보다 더 낮다. 즉 C가 온도가 더 높다 됐죠. 우리가 일반적인 온대 저기압에서 이제 요 사이가 온도가 더 높잖아요. 단면을 잘라보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또 찬 공기 이런 식으로 단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온난 한랭 사이가 C가 되는 영역이에요. C가 더 온도가 높아, A가 온도가 좀 더 낮아라고 얘기될 수 있겠다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네. B는 그래서 이거는 한랭자설 뒤쪽으로 적응 구름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C는 온대적인 중심 이쪽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남풍 계열이 들어야 되죠. 되겠습니까? 네. 따지면 되거든요. 15번 남극 빙하 아이스 코어를 보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산탄소하고 온도가 어때? 비슷한 패턴 보이죠? 네. 이산탄소가 만드는 것은 당연히 온실가스가 많겠고 기온이 높다 됩니다. 지구의 기온이 낮을 때 이산탄소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안 되죠. 과거 40만 년 동안의 기온은 현재 지구의 기온보다 대체로 낮았습니까? 한데 지금 보다시피 기온의 편차라고 했잖아요. 네. 기온 편차가 0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게 현재 기온이죠. 현재 그랬어요? 평균. 이해되나? 네. 편차, 현재값 빼기 여기서는 현재 기온하고 얼마 차이 납니까? 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대체로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보다 낮은 영역이 더 낮은 시간대가 더 많습니다. 40년 동안 현재 기온은 현재 기온보다는 대체로 낮은 게 그래서 옳다 되겠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3만 년 전에 비해서 현재는 했습니다. 3만 년 전에 온도가 낮았어요. 네. 온도가 낮았다는 것은 육지의 빙하, 남극의 빙하 양이 많아졌죠. 이해됐어요? 네. 추웠으니까 빙하가 많아졌으니까 육수가 차지하는 경우엔 빙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하는 거죠. 3만 년 전이 더 높았다. 현재보다 3만 년 전이 빙하가 더 많았다. 육수가 차지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추웠으면 육지 빙하가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가속화 되다 보니까 육지 빙하, 즉 고산지대의 빙하라든지, 그래서 지금은 킬리만자로 쪽에 거의 빙하 남아있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극 빙하, 남극의 빙분이 계속 부셔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지금까지 하고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9월 거 보도록 할게요.